세계질서 분석실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전재현입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전 세계가 중동과 동유럽에서 벌어지는 예측 불가능한 격변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는 이 순간에도 동아시아에서는 또 하나의 거대한 지각 변동이 조용하지만 거칠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 파도는 베이징이 수십 년에 걸쳐 공들여 쌓아 올린 전략적 계산을 한순간에 뒤엎을 만큼 위협적입니다. 중국 경제가 부동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붉은 경고등을 동시에 켜며 비명을 지르고 있는 시점에 시진핑 지도부는 마치 갈증을 해소하겠다며 독약을 들이키는 선택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침몰 중인 경제라는 배를 살려보겠다고 방향타를 잡기보다는 베이징은 새로운 외교적 대결의 도화선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번 표적은 다름 아닌 일본의 은퇴한 노장 장군입니다. 겉으로 보면 치졸한 보복처럼 보일 수 있는 이 행동은 실제로는 일본이라는 아시아에 잠든 용을 전투태세로 깨어 올리는 연쇄 반응을 촉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폭풍의 중심에는 일본 정치권의 사무라이라 불리는 다카이치 사나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녀는 물러서지도 타협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고아베 신조 전 총리의 유산을 하나씩 현실로 옮기고 있습니다. 대만의 유사시, 일본의 유사시라는 구호는 이제 베이징의 머리 위에 매달린 날카로운 검이 되었습니다. 국내에서는 허울뿐인 번영에 대한 불안에 떨고 국외에서는 일본 보수 진영의 부상에 신경을 곤두세운 시진핑의 초조함이 결국 치명적인 오판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는 또다시 전 세계를 향해 고함을 지르며 책임을 남 탓으로 돌리는 이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보여준 그 익숙한 비극적 각본을 되풀이하게 될까요? 오늘 프로그램에서는 바로 이 극적인 지정학적 체스판을 해부해 보겠습니다. 독재자의 오만이 자유의 가치로 이루어진 강철의 벽에 부딪혀 산산이 깨지는 장면을 말입니다. 이 모습은 정의 없는 전쟁을 벌이다. 스스로 수렁에 빠진 러시아의 그림자를 떠올리게 하며 역사가 얼마나 냉혹하게 반복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첫 번째, 노장 장군을 겨냥한 베이징의 무력한 보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야기는 12월 15일에 있었던 중국 외교부의 매우 이례적인 발표에서 시작됩니다. 화약 냄새가 짙게 풍기는 성명에서 베이징은 일본 자위대 통합 막료장을 지낸 전직 공군 대장 이와사키 시게루에 대한 제재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와사키 시게루는 누구입니까? 그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일본 군사체계의 정점에 섰던 베테랑 공군 장군입니다. 올해 나이 72, 이른바 고희를 넘긴 나이로 본래라면 전원에서 여생을 즐기고 있을 시기입니다. 그런데 왜 72의 노인이 중국이라는 거대한 국가기계를 벌떡 일으켜 세웠을까요? 베이징의 설명은 단순합니다. 이와사키가 대만 정부의 자문 역할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올해 3월 대만은 그를 행정원 무급 고문으로 정중히 초청했습니다. 그 순간 중난 하이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중국은 그의 중국 내 자산을 동결하겠다고 위협했고 중국 개인과 기관의 협력을 금지했으며 홍콩과 마카오를 포함한 중국 입국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 조치를 곰곰이 들여다보면 현직 인사를 제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행동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은퇴한 개인을 국가 권력으로 공격하는 것은 힘의 과시가 아니라 힘의 부족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마치 거구의 복서가 링에 올라 노인을 때리고는 승리를 선언하는 장면과도 같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대국의 위험을 과시하려다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전쟁의 수렁에 빠진 러시아의 모습과도 묘하게 겹쳐 보입니다. 대만 일본 연구원의 고위 자문인 천원자 전문가는 날카롭게 분석합니다. 이와사키의 직책은 무급이지만 상징적 가치는 금으로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대만과 일본의 안보 협력이 더 이상 물밑 접촉이 아니라 공개적이고 도전적인 단계로 올라섰음을 의미합니다. 이와사키는 단순한 이름이 아닙니다. 그의 군사 경험과 국제 국방 네트워크는 대일 협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일본의 전직 최고 사령관이 타이베이에 앉아 정보 공유와 재난 대응 훈련,
그리고 언젠가 올 수 있는 결정적 순간의 연합작전 시나리오를 논의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베이징에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아픈 침이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와사키의 존재는 도쿄와 타이베이 간 긴급 상황 협력 계획이 실질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2025년 6월 타이베이 정치경제재단이 주최한 대만 해협 방어 모의 훈련에는 미군 합참의장을 지낸 마이클 멀린 제독과 미국, 일본, 대만의 전직 장성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이와사키 시게루는 그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일본의 반응은 차분하지만 분명했습니다. 일본 내각관 방장관 기하라 미노루는 중국의 일방적 위협에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대만 외교부 역시 단호했습니다. 대만은 주권 국가이며 국제 전문가를 고용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베이징의 시도는 완패로 끝났습니다. 도쿄와 타이베이를 위축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양측을 더 굳게 묶어주었습니다. 이는 힘으로 눌러 상대를 굴복시키겠다는 사고가 얼마나 시대착오적인지를 보여주며 무의미한 전쟁으로 스스로를 고립시킨 러시아의 전철을 연상하게 합니다. 두 번째, 다카이치 사나에와 일본의 생존 교리입니다. 이와사키 사건이 불씨였다면 다카이치 사나에의 발언은 거센 바람이었습니다. 12월 15일 일본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중국의 유화적인 입장을 보여온 공산당 소속 야마조의 다쿠 의원이 대만 문제로 그녀를 추궁했습니다. 그는 아마도 무난한 외교적 답변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카이치는 정면 돌파를 택했습니다. 평화적 대화에 대한 기대를 재확인하면서도 그 배경에 명확한 전략적 의미를 깔았습니다. 그녀는 대만 해협 문제를 일본의 핵심 국가 이익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과거처럼 모호한 표현 뒤에 숨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의 민주수호재단 연구원 크리스 싱글턴은 다카이치가 공개적으로 밝힌 선언의 무게를 강조합니다. 대만이 공격받거나 봉쇄될 경우 그것은 일본의 생존과 직결된 위기라는 것입니다. 일본법 체계에서 생존이라는 표현은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 발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미국과 함께 대만을 방어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점이 바로 베이징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입니다. 다카이치의 발언은 대만 문제가 중국의 내부 문제가 아니라는 현실을 국제사회에 분명히 각인시켰습니다. 이에 대한 중국의 과격한 반응은 두려움의 반증입니다. 국영 매체는 그녀를 군국주의 망령으로 몰아붙였고 오사카 주재 중국 총영사는 위협적인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는 논리가 약할수록 목소리가 커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합니다. 이는 명분 없는 전쟁을 벌이다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러시아가 보여준 모습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카이치는 중국이 퍼뜨려온 저항하면 멸망한다는 논리를 깨트렸습니다. 대만과 세계의 저항은 고립이 아니라 연대를 불러온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세 번째, 전략적 삼각 구도와 시진핑의 악몽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일본과 대만, 중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인도 태평양 전체의 안보 구조 재편입니다. 일본의 변화는 세계의 집계로 중국의 야망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미군의 일본 기지, 심리전의 붕괴, 그리고 미일 정책의 결속입니다. 베이징이 꿈꾸던 시나리오는 일본의 주저함이었지만 생존 논리가 등장한 순간 그 계산은 무너졌습니다. 대만을 공격하는 것은 곧 미국과 일본을 동시에 상대하는 것과 같아졌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침공 전 러시아가 계산하지 못했던 국제연대의 현실과도 닮아 있습니다. 물론 다카이치의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외부의 압박과 내부의 분열, 친중 세력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그녀를 압박합니다. 그럼에도 일본이 더 이상 고개를 숙인 채 침묵하지 않는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바다 건너 중국에서는 거대한 체제 내부에서 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외쳐온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은 통계라는 거울 앞에서 금이 가고 있습니다. 무역 흑자 1천억 달러라는 숫자 뒤에는 내수 붕괴와 투자 위축이 숨어 있습니다. 많이 수출할수록 국민은 가난해지고 지도자는 허상을 질타합니다. 이는 외부의 적을 만들어 내부 불만을 덮으려다
전쟁과 제재 속에서 경제가 무너진 러시아의 현실을 떠올리게 합니다. 네 번째, 허구적 번영의 민낯과 중난 하이의 경제 악몽입니다. 중국 경제는 제동장치 없는 열차와 같습니다. 산업 생산, 소매 판매, 고정자산 투자, 부동산 투자가 모두 급락하고 있습니다. 대도시 집값 하락은 가계 자산을 증발시키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이 허상을 비판하며 통계를 조작한 지방 관료들을 질책하지만 정작 해법은 통제와 안보 강화뿐입니다. 이는 병을 알면서도 잘못된 처방을 고집하는 모습입니다. 경제가 소비 없이 버틸 수 없다는 단순한 진실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경제와 인구를 동시에 잃어가는 러시아의 현실에서도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붉은 제국의 치명적 약점입니다. 대만 학자 송고청은 시진핑 통치의 5가지 치명적 오류를 지적합니다. 서방과의 무모한 대립, 내부 소모, 강압 통치, 과잉 선전, 그리고 대만 문제입니다. 특히 대만은 단순한 섬이 아닙니다. 전략과 기술, 국제 질서의 핵심입니다. 이를 건드리는 것은 벌집을 건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보여준 것처럼 힘으로 역사를 바꾸려는 시도는 결국 고립과 쇠락으로 이어집니다. 여섯 번째, 대만에 관한 역사적 기만입니다. 베이징은 포츠담 선언과 카이로 선언을 내세우지만 국제법적 현실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있습니다. 이 조약은 대만의 귀속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이 조약의 당사국조차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베이징은 법 대신 선전을 선택했습니다. 거짓을 반복해 진실처럼 만들려는 시도입니다. 그러나 역사와 국제법은 구호로 바뀌지 않습니다. 이는 명분 없는 전쟁을 정당화하려다 국제사회에서 설 자리를 잃은 러시아가 이미 증명한 바입니다. 오늘날 일본과 미국의 움직임에 대한 베이징의 분노는 역사적 진실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전후 질서는 베이징이 정한 것이 아니며 대만의 미래 역시 그렇습니다. 이로써 오늘의 세계 질서 분석실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저는 전재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